안녕하세요. 전 5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전 결혼한 지 15년 차 유부남이에요. 전 요즘도 가끔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저렇게 멋지고 완벽한 아내와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이런 얘기를 하면 털털한 아내는 이제와 아부 떨어봐야 자기한테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다고 너스를 떨지만 전 진심이에요. 50년 넘게 살면서 절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아내와 사는 매일매일이 신혼 같고 아내에게 항상 고마워요. 아내와 15년 넘게 살면서 아이들 낳고 살고 있지만 지금도 전 아내와의 만남 자체가 저에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아는 로또보다 더한 행운입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부터가 저에겐 영원한 다름없었죠. 30대 초반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볼 정도로 전 숙맥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내내 남녀공학을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여자 사람이랑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너무 떨려서 말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서른을 넘기고도 결혼 같은 건 아예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은 어느 평범한 평일 아침이었어요. 전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있던 여성분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흘겨봤어요. 마치 제가 무슨 짓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전 하늘에 맹세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절 무서운 표정으로 쏘아보니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휙 앞으로 다시 돌리더라고요. 순간 전 기분이 쎄했죠. 아무래도 앞에 여자가 절 변태로 오해하는 것 같길래 두 손을 번쩍 들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저의 손은 아무 죄가 없다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조금 전 저를 쏘아봤던 여자가 다시 몸을 세게 돌리더니 말릴 틈도 없이 제 뺨을 세게 후리쳤습니다. 진짜 변태 새끼, 내 엉덩이에 뭘 비비는 거야? 여자는 얼마나 세게 제 뺨을 때렸는지 정말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정도로 세게 때렸어요. 전 너무 놀라서 바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저기 왜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바보 같았죠.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왜 내 뺨을 때리냐? 확실하게 얘기를 해도 혐의를 벗을까 말까인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처럼 말까지 더듬으니 여잔 더 화를 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인생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아가씨, 이분 아니에요. 옆에 이 아저씨가 그런 거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었거든요. 이 아저씨 완전 상습범이거든요. 알고 보니 절 때린 여자 앞에 앉아있던 아내가 여자의 엉덩이를 더듬었던 변태 아저씨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답니다. 아내도 같은 시간 지하철에서 변태에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대요. 마침 여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전에 봤던 변태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덕분에 진짜 범인을 잡았고 절 때린 여자에게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제가 착각해서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뺨은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그쪽이야말로 아침부터 놀라셨을 텐데 조심해서 출근하세요. 절 때린 여자와 오해를 풀고 돌아가려는데 영상을 찍어뒀던 아내가 뒤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안 그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싶어 아내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쪽 아니었으면 둘째 변태로 경찰서까지 갈 뻔했어요. 아까 그 변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몇 번 본 사람이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이야말로 그렇게 세게 맞고도 화를 한 번도 안 내네요. 아내는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답니다. 억울하게 뺨까지 맞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변태 취급까지 당했는데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오히려 놀랬다고 여자를 걱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대요. 그러면서 아내는 먼저 저에게 명함을 건네고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게도 명함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의 화통함에 얼떨결에 명함을 건넸습니다. 전 그날 이후 종일 아내가 준 명함에 핸드폰 번호를 보고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의심부터 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남자로서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는데
혹시나 저에게 사기치려고 접근한 건 아닐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2년이 되려고 했는지 바보처럼 고민만 하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고요. 그렇게 2년이 된 저와 아내는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제가 만화를 만들고 수입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아내가 우리 회사에서 나온 만화나 책들을 평소에도 좋아했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잘 맞는 상대를 만난 저흰 3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까지도 다들 놀라셨어요. 아내에게 무슨 생각으로 저 같은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냐고 물을 정도로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요. 상진 씨처럼 순수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이고, 저 나이에 사내 자식이 순수하고 착하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유혹이다, 유혹. 내 아들이지만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아직도 만화책이나 보고 영화나 보고 앉아있으니 속이 터졌었는데 그래도 여자 보곤 했는지 이렇게 똑똑한 색시를 만났으니 한시름 났네. 부모님은 진심으로 아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아내에게 나중에 후회해도 절대 반품은 안 된다고까지 하셨어요. 세아가, 내가 이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지금 잘 생각하고 결정해. 괜히 나중에 이놈 영 하자 있다고 후회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면 안 돼. 우리 집은 절대 반품은 안 받으니까 그냥 네가 쭉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내 아들이지만 난 속 터져서 아유 저 자식 못 데리고 살아.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마저 답답하고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하는데도 아내는 절대 반품할 리 없다고 저와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아내는 제 진짜 모습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만나기 전에도 저에게 첫사랑도 있었고 첫 연애 비슷한 것도 있었죠. 소개팅이나 데이트도 몇 번 해봤고요. 그런데 저를 만났던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헤어질 때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제가 너무 소극적이라 재미가 없고 제가 너무 취미생활이 많아서 바빠서 만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소극적이라 귀엽고 취미생활이 많아 혼자 잘 놀아서 좋다고 했고요. 저와 아내는 그렇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물론 제가 가끔 아내 속을 답답하게 할 땐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부부 모임에 함께 나간 적이 있는데요. 아내 친구들이랑 남편들은 다들 대단해요. 의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변호사의 교수까지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가 안 죽으려고 해도 안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아내 친구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아유 가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했고요. 그런 절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임 날만 되면 제가 옷장을 열고 뭘 입어야 하나부터 양말 하나까지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긴장한 티가 역력했거든요. 이건 너무 꾸민 것 같지 않아? 좀 자연스럽게 있어 보여야 되는데. 뭐 그런 옷 없나? 이 구두는 저번에 신었던 건데 이기면 하나 사야 하나? 저기요, 나 먼저 가서 세차도 좀 하고 미용실도 좀 갔다 올게. 남자분들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저도 남자다 보니 아내 친구 남편들이 입고 오는 옷, 차고 오는 시계, 타고 오는 차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죠. 안 그래도 남편 중 제가 여러 면에서 제일 부족한데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에서라도 아내의 면을 좀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그냥 모여서 밥만 먹는 건데 미용실은 왜 가고 세차는 왜 해? 모임하는 친구 중에 그런 사람 당신밖에 없다니까. 아낸 모릅니다. 평생 잘나게만 살아봐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저 혼자라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 옆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저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니라고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하지만 남자들 세계에선 묘하게 기싸움 같은 게 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이, 직업, 외모로 은근 서열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교묘하게 역할을 나눠지죠. 아내 친구들 모임에서도 여자들끼리 어릴 적부터 친구다 보니 학교 다닐 때 얘기나 애들 얘기가 주로 이루지만
아내들의 인연으로 어쩌다 만들어진 남편들끼리의 대화, 대부분 연봉, 주식, 골프, 투자 등등 자신의 경제력을 내세울 수 있는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전 이 나이까지도 만화, 영화, 책 이런 거 외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아내를 위해서 함께 모임하는 사람들에게 맞춰보려면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몇 명 되지 않는 제 지인들을 챙기고 잘해주는 것처럼 저도 아내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처럼 그날 모임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내 친구 남편 중에 의사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도 제일 많고 뭔가 리더 같은 느낌이에요. 본인 직업도 의사인데다가 집안도 다 의사 집안이라 병원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들도 다들 그 의사를 형님 형님 하고 부르면서 은근히 추켜 세워주고 떠받들었어요. 형님, 이번에 형님 투자하라고 했던 회사 상장해서 저 이익 좀 봤어요. 오늘 제가 밥 살 테니까 형님이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아이고, 두 분끼리만 또 어디 좋은데 투자해서 재미 보신 거예요? 아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어떡해. 여기 동생이 그냥 두기만 하는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슬쩍 얘기한 거지. 하긴 투자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우리같이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들이 엄두나 낼 수 있나? 안 그래요, 상진 씨? 아, 네, 뭐 저야 주식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당연히 투자할 돈도 없고요. 진짜? 아이,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상진 씨는 진짜 유니콘이라니까, 유니콘. 아이, 근데 주식은 몰라도 사회생활 하면 골프는 좀 쳐야 하지 않나? 우리 골프 모임에 좀 나오라니까 상진 씨는 왜 안 나와? 전부터 의사 남편이 만든 골프 모임에 나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전 전혀 골프에 흥미가 없어서 가겠다고 빈말이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모임에 한번 나오라고요. 형님, 요즘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골프를 어떻게 쳐요? 괜히 발 들였다가 맞들이면 힘들죠. 그래도 남자가 나이 들면 남들 하는 건 다 하면서 살아야지. 자꾸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 돈이 없고 연봉이 낮으면 자기 능력을 더 키워서라도 돈을 더 벌면 되는 거지. 형님 말이 맞습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로펌 그만두고 사무실이나 하나 차릴까 봐요. 월급쟁이는 영 비전이 없어요. 우리 변호사 동생 사무실 차리면 내가 다 도와줄 건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아는 의사들이랑 병원 소송은 다 동생한테 부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기분 좋다. 오늘 저녁은 아무래도 제가 자야겠어요. 남자들의 허세를 듣고 있으면 같은 남자인 저도 기가 막혀요. 저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소시민으로서 참 우울합니다. 사실 처음에야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도 상했지. 지금은 기분도 별로 상하지 않아요. 저도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고 별일도 다 당하며 살다 보니 이 정도는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제가 신경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아내 둘만 있을 땐 우리가 다르다는 걸 전혀 못 느끼는데 서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좀 다른 환경에 다르게 산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당신 불편하면 부부 동반으로 보는 거 그만할까? 나야 친구들은 따로 만나면 되니까. 눈치 빠른 아내가 그날은 제가 모임에서 좀 불편해 보였는지 오는 길에 먼저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은 안 나가도 되겠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의무적인 모임도 아니고 친구들 모임인데 괜히 남편까지 같이 만나니 아내도 좀 불편하다고요. 다 압니다. 아내가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요. 그런데 못난 전 지금까지 내내 아내 앞에서 괜찮다고 했으면서 마음속엔 묵혀놓은 감정이 있었는지 괜히 아내에게 못난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왜? 당신도 내가 모임에 같이 가는 게 불편해? 내가 거기 남자들이랑 잘 못 어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내 친구들이나 좋지. 그 남편들까지 만나서 매일 하는 돈 자랑 주식 얘기 골프 얘기 재미없어서 그래.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얘기 당연할 텐데. 불편하긴 당신이 왜 불편해? 그냥 내가 나에 비해 못나서
당신이 신경 쓰여서 그렇지 뭐.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남자들 허세 떠는 거 듣기 싫어서 그래. 한 달에 고작 하루인데 그 정도도 내가 당신 위해서 못 참겠어. 난 진짜 괜찮으니까 나 때문에 괜히 당신 친구들하고까지 멀어지지 마. 난 당신이 그렇게 참는 게 싫다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 말을 이상하게 하면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좀 따지면 되잖아. 그러게, 나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내가 또 당신 답답하게 해서 미안해. 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 남자들이 당신 무시하면서 말하는 게 잘못이지.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데 그런 모임에 처음부터 데려가는 게 아닌데. 아내는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차라리 대놓고 아내에게 내가 창피하냐 물었으면 아내도 화를 냈을 텐데 제가 말을 돌려서 하는 바람에 아내를 또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본인 친구들과 만나고 오면 항상 저를 걱정했어요. 제가 이래요. 부부든 친구든 싸울 일이 있으면 좀 싸우기도 하고 할 말 있으면 시원하게 지르기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래도 알았다. 저래도 알았다.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이유 불문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몸에 배다 보니 부모님이나 아내처럼 절 아끼는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게 했어요. 사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창피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찌질이었습니다. 어머니 말론 제가 12월생이라 어릴 때부터 모든 게 다른 애들보다 느렸다고 하는데 생일을 떠나 그냥 좀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도 작고 체격도 작아서 남자애들 사이에선 딱 괴롭히기 좋은 말 그대로 그냥 찌질이었죠. 더군다나 제가 보통 사람보다 행동하는 것도 느린 편이고 빠릿빠릿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괴롭힘도 좀 당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만화책이란 게임을 좋아해서 나중엔 오타쿠라는 얘기까지 들으며 여자애들에게도 미운 털이 박혔었죠.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에 즐거운 추억은 없어요. 학교에 가도 재미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 학교에 가는 게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전학간 학교에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당시엔 워낙 별의별 놈들이 많아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게 익숙해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괴롭힘이 확실해요. 학교에 일진, 이진 하는 놈들이 어울리면서 저처럼 체격이 작고 말수가 없는 애들을 골라 자기 꼬봉처럼 데리고 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이것들이 야근 게 처음부터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친한 척 다가와서 괜히 뭘 좀 사달라고 해요. 전학생, 서울에서 이사 왔다며? 그럼 부모님 부자겠다. 우리 집은 존나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나 용돈도 안 줘. 나 그래서 주말마다 동네에서 군고구마 장사도 하잖아. 돈 벌려고. 나 겁나 불쌍하지. 아, 그래? 근데 우리 집도 부자는 아니야. 서울에서도 전세 살았고 지금 이사 온 집도 전세야. 그때까지만 해도 얘네가 일진인지 그냥 친해지자고 말을 거는 건지 모르다 보니 전 천진난만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애들이 갑자기 기분 나쁘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진 남자애가 제 볼을 손등으로 툭 쳤어요. 야, 너 지금 전세 산다고 자랑하냐? 그래, 우리 집은 월세다. 와, 얘 은근히 자기네 집이 우리 집보다 잘 산다고 뻑이나. 순식간에 변한 얼굴에 놀란 전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에서도 저만 보면 시비를 걸던 놈이 있었지만 그놈은 단순히 절 오타쿠라고 놀리면서 제가 빌려온 만화책만 먼저 보겠다고 가져가거나 자기가 빌린 만화책 저더러 반납하라고 시키는 정도였지.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며 여러 명이 몰려와 무서운 분위기로 몰아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잘 산다고 뻑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외계한 건데. 전 바보 같게도 겁에 질려 일진 눈도 마주치질 못했습니다. 혼자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죠. 그러자 그런 제 모습이 웃겼는지 일진과 일진 친구들은 저를 향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같다면서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뭐야, 너 병신이야? 왜 말을 더듬어? 암튼 비우신. 야,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매점 가서 빵이랑 우유 좀 사와.
우유는 딸기 우유로? 너무 당연하게 저에게 빵을 사오려고 하는 일진의 행동에 순간 어이가 없었던 전 슬쩍 일진의 얼굴을 노려보며 내가라고 물었죠. 빵을 살 때 사러 가더라도 조금이나마 반항이라도 해보려고요. 그럼 월세 사는 내가 가? 전세 사는 네가 나보다 부잔데 친구로서 당연히 네가 사줄 수도 있는 거지. 아, 배고파. 아, 이 새끼 이거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워. 빨리 안 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더니만 일진 새끼인 제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며 빨리 가서 사오라고 했어요. 일진의 행동에 놀란 전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세게 뛰고 화가 나요. 제가 헐레벌떡 매점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교실에 있던 애들이 다들 소리 내며 웃고 있었거든요. 그때 심정은 쪽팔린다 창피하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기는 건 물론이고 제 몸과 영혼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 고등학생으로서의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 일진의 이름은 조규식이에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그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자꾸 바보 같은 절 놀리거나 괴롭히는 놈들이 종종 있었지만 조규식 그놈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놈이었어요. 돈을 뺏고 심부름을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절 자기 분풀이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1학년 1년 동안 같은 방을 하면서 정말 하루도 그 자식에게 안 맞은 날이 없었습니다. 돈을 주면 느리다고 한대, 돈이 없다고 하면 없어서 한대, 빵 사다 달라고 해서 사다 주면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한대, 못된 새끼가 때리는 것도 티나게 얼굴이나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머리나 뺨을 한 대씩 툭툭 때렸어요.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더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예 여기저기 맞기라도 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티라도 나서 말이라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때리고 괴롭히니 제가 나서기도 웃기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빠서 때리는 손을 잡기라도 하면 실실 기분 나쁘게 웃어요. 아유 친구야 기분 나빴어? 아, 장난인데 뭘 어때? 아이, 나는 우리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넌 무서워서 이제 장난도 못 치겠다. 성진아, 우리 규식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 알지? 원래 좋아하면 막 같이 있고 싶어서 괴롭히고 그러는 거. 우리 규식이가 널 많이 좋아하고 아껴서 그러는 거야. 이해 좀 해줘. 어? 야, 무섭게 화내지 말고. 더 싫은 건 조규식 그 새끼 옆에 있는 놈들이에요. 마치 조규식이 대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면서 조규식이 한마디라도 하면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 10마디를 하고 저를 괴롭혔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조규식 그 새끼가 뭔 사고를 쳤는지 며칠 정학당하고 학교에 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전 제일 편했죠. 매일 쉬는 시간마다 괴롭히는 놈이 일주일이나 학교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성실한 새끼가 정학당한 지 3일 만에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까지 찾아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그 자식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어이 우리 병신 저승사자라도 봤냐? 왜 그렇게 놀라? 넌 친구가 학교를 안 왔는데 걱정도 안 되나봐. 얼굴이 좋다. 조기식은 절 보자마자 달려와서 헤드럭을 걸었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돈 좀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조기식이 학교에 안 나온다는 얘기에 돈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아예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자식이 학교 밖이라 그런지 더 못되게 굴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하자마자 제 옷을 다 뒤지고 가방까지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가방에 있던 제 물건이 바닥으로 다 쏟아지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제 가방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우리 상진이가 며칠 안 봤더니 겁을 상실했네. 안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좀 보여줘야겠어. 규식이와 그의 똘마니들은 저를 양쪽에서 잡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저를 끌고 간 곳엔 제가 알던 일진 애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학교 선배라는데 전혀 학생 같아 보이지 않았고 그냥 양아치들로만 보였습니다. 아, 이 새끼가 돈 구해오기로 한 새끼인데 중간에서 자기 거 처먹었는지 돈을 안 주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처먹긴 뭘 처먹어? 조기식 그 새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다짜고짜 절 선배들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그러더니 선배들이 가져오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제가 꿀꺽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조규식의 말 한마디에 전 처음 보는 선배들에게 1시간 넘게 맞았습니다. 제가 무슨 돈을 빼돌렸다면서 그냥 무작정 때렸어요. 한참을 맞다 보니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잠시 후 저를 내밀치던 발길질이 멈추더니 선배들이 다음 주까지 돈을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군 다들 유유히 사라졌어요. 거봐 내 말 맞지? 이 새끼한테 뒤집어 씌우면 형들도 더 우리한테 얘기 안 한다니까. 역시 조기식 머리 진짜 좋다니까. 다음 주에 상납할 돈도 저 새끼한테 구해오라고 하면 되겠다. 야 성진아 아까 형들 말도 들었지? 네가 다음 주까지 30만 원 구해서 가져오면 돼. 고등학생들 주제에 주폭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일진이네 뭐네 떠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삥이나 뜯어 선배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젠 아예 저 같은 놈 하나 잡아다가 덤탱이 씌워 돈까지 구해오라는 거였죠. 순간 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을 이런 거지 같은 놈들에게 이용당하며 살다간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죠. 그때 처음 조기식과 그 주변 놈들의 만행을 부모님께 처음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 전까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괴롭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배들한테까지 맞고 돈 얘기까지 나오니 저도 무섭더라고요. 저의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전학 오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제가 휘말렸으니 더 속상하셨겠죠. 이런 양아치 같은 놈의 새끼들 내가 다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병원에 가서 진단서부터 받자. 아버진 저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서를 받고 학교에 찾아가 가해자 부모들을 다 부르라고 했죠. 가해자 놈들이랑 그 부모가 제 앞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도 하고 싹 다 고소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양아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거든요. 아버지는 저와 달리 굉장히 강하고 남자다운 분입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와는 영 딴판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항상 어려서부터 절 보면 답답해 하시고 한심해 했어요. 사내 놈이 누굴 닮아 그렇게 약해 빠졌냔 말을 매일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께서 절 더 한심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학교에서 맞고 왔다는 소리를 들으시더니 누구보다 절 걱정하시며 절 때린 놈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에 저는 더 학교에 얘기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전전긍긍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요. 바로 다음날 부모님은 학교에 찾아가 다 얘기를 하셨고 학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나라 지키느라 가정에 좀 소홀한 사이에 믿고 보낸 학교에서 내 아들이 그런 양아치 놈한테 맞고 오는 거를 내가 봐야겠습니까? 아버지가 강하게 나오니 학교 선생님들도 당황해서 절 때린 가해자들을 잡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를 때린 선배들과 규식이 패거리는 학생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며칠 뒤 그중 몇 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 규식이와 패거리는 정학과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제가 좀 여기저기 다치고 멍들 정도로 보이니 어른들이 보기엔 애들끼리 때리고 맞은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전 그렇지 않았거든요. 선배들에게 맞은 이후로는 자꾸만 그날 있었던 일이 순간순간 머릿속에 떠올라서 잠도 잘 오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만든 놈들은 정학기간이 끝나자 바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매일 제 앞에 알짱거리며 건드렸습니다. 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심지어 조기식과 패거린 선배들이 전학 가고 자신들이 정학을 받은 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저에게 보복하겠다고 매일같이 교실로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그나마 교실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선생님들께서 달려와 제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너 이 자식들 정학까지 받아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빨리 너희들 반으로 안 들어가? 아이 선생님 저희 민초를 괴롭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그냥 화해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 민초라. 선생님 앞에선 저와 잘 지내려고 하는 거라고 연기를 하더니만 선생님만 돌아가고 나면 바로 제 귀에 대고 수업 끝나고 나무라는 둥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하는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런 식이었으니 제가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나 혹시나 조기식 패거리들을 만나기라도 할까봐 매일 전전긍긍하며 다녔죠. 그러다 2학년 2학기 때 아버지께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돼 그 이후론 조기식 그림자도 보지 못했어요. 조기식 그 자식과 같은 학교에 다닌 건 고작 2년도 되지 않았지만 50이 넘은 지금도 전 그 자식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화가 나요. 제 가슴에 쌓인 게 많다고 느끼는 게 아직도 가끔 그 자식을 꿈을 꿉니다. 꿈속에선 저와 그 새끼의 역할이 바뀐 채 제가 그 자식을 때리고 발로 짓밟는 꿈을 꾸곤 해요. 그럴 때면 가끔 상상해요. 성인이 된 조규식은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하고요. 만약 그 자식이 과거는 있고 버젓이 잘 살고 있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모르고 살았으면 몰라도 잘 사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본다면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더군요.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죠. 제가 50이 넘은 지금 조규식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메일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30년 전에 사용했던 메일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조규식과 다녔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 초대장이 있더라고요. 그 메일을 사용 안 해서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10년 전부터 매년 부부 동거한 동창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이거다 싶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마음속에 맺혀 있었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전 아내에게 얘기를 해서 저와 함께 동창회에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저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30년 만에 동창회에 갔어요. 그것도 부부 동반 동창회를요. 저야 3년 내내 다닌 학교도 아니고 조교식과 함께 다녔던 학교다 보니 평생 고등학교 동창회에 올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이곳까지 왔더군요. 지난 10년 동안 매년 동창회를 했던 거로 들었는데 참석 인원이 꽤 많은지 규모가 있는 큰 호텔 식당에서 동창회를 하더라고요. 전 호텔을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는 사람 중 이 호텔 대표가 있어서 매년 이 호텔에서 동창회를 하는 거라고 언뜻 들었는데 호텔이 크고 깨끗한 게 한눈에 봐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호텔 안을 구경하다가 동창회 장소인 연회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아는 동창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고등학교로 졸업한 지 30년이나 지났으니 자세히 봐도 다들 늙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 동창 중에 이렇게 좋은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했네. 대단하다. 아내도 매년 동창 모임에 참석하지만 호텔에서 하는 동창회는 처음 와봤다면서 신기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전 호텔이고 뭐고 조기식이 누굴까 어떻게 변했을까만 생각하며 찾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호텔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으며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호텔의 대표이자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놀라웠어요. 오, 멋지다 조 대표, 대단하다 조 대표, 조규식, 조규식. 남자들은 하나같이 조규식을 외쳤습니다. 그랬어요. 한눈에 봐도 번들번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온 남잔 다름 아닌 조규식 그 자식이었어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 호텔의 대표는 바로 조규식이었습니다. 1년 넘게 저를 지옥에 밀어넣고 숨도 쉬지 못하게 괴롭혔던 그놈이 30년이 지난 지금 한 호텔의 대표가 되어 있었죠. 전 순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도 만약 조기식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도 막상 조기식의 얼굴을 마주하니 순이 가빠오고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내가 제 손을 지그시 잡았어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아내가 없었다면 전 아마 그대로 포기하고 뛰쳐나왔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미 30년도 더 된 일이니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몸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심호흡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조금 전 소리를 마구 질렀던 옆 테이블을 바라봤죠. 옆 테이블의 남자들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니 그제야 좀 알아보겠더군요. 바로 30년 전 조기식 옆에서 똘마니 짓을 하던 패거린 녀석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저 녀석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거 없이 똑같았습니다. 얼굴에 주름만 생기고 머리숱만 좀 날아갔지 우르르 몰려다니며 조기식 꼬목놀이 하는 게 똑같아 보였죠. 잠시 뒤 지난 30년간 제가 마음속으로만 상상해왔던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조기식이 당당한 걸음으로 제가 있는 테이블 옆쪽으로 다가왔어요. 역시나 자신의 똘마니들이 있는 테이블부터 찾아가 호들갑을 떨더군요. 아유 새끼들 옷들 좀 잘 챙겨 입고 오라니까 꼬락서니들이 이게 뭐야. 그리고 아직도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었어? 대단하신 우리 호텔 대표님이 아이까지 술 가지고 쪼다라도 왜 그래? 나 말 나온 김에 우리 조 대표님이 좋은 양주 한 병 쏘시죠? 갖가진 양주 얼마나 한다고. 내가 직원들 시켜서 바로 테이블에 쏴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꼬레지가 호텔 대표 좀 됐다고 똘마니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더군요. 이분 옷이 구리다며 면박을 주더니 술 먹고 꼬장까지 피우면 자기 호텔에서 쫓아내겠다고 훈계도 하고 있었고요. 딱 봐도 똘마니 녀석들은 하나같이 구질구질한 게 멀쩡히 사는 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전 절로 실소가 튀어나왔고요. 조규식 저 새끼도 똘마니들처럼 그냥 그렇게 모질이로 살고 있어야 했는데 저런 새끼가 호텔 대표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유지경이다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너 맞지? 홍민철. 오 맞네. 아 이 새끼 홍민철. 네가 웬일로 동청회로 다 나왔냐? 조규식이 절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학교에 다니는 내내 저에게 병신이라고 불러서 제 이름은 당연히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조규식이 절 알아보자마자 옆 테이블에 있던 똘마니들이 하나 둘 제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오 진짜 홍민철이네. 야 니가 여기 어떻게 왔냐? 너 우리 학교 잠깐 다니고 졸업도 안 했잖아. 그러게? 서울로 전학 갔으면 서울에 다니는 학교 동창을 가야지. 이 시골에는 왜 왔대? 너희 아버지 군인이었지? 그래서 또 이 동네로 발령이라도 받으신 거냐? 참. 에이야, 아버지가 이제 80은 넘었을 텐데 발령, 무슨 발령이야? 당연히 농담한 거지, 임마. 민철이 긴장 좀 풀라고. 민철이가 원래 귀식이만 보면 꽁꽁 얼어붙어서 말도 잘 못하잖아. 좋아. 우리 민철이 귀식이 보자보다 또 얼었나야. 농담이야, 농담. 우리야 오랜만에 서울 친구 만나서 좋아서 그러지. 민철아, 표정 좀 풀어라. 이 새끼들은 여전했습니다. 자식까지 봐도 다 봤을 나이면서 아직도 입만 열었다면 헛소리를 하며 조롱을 하더군요. 그 순간 똘마니들이 시시닥거리는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조규식이 제 옆자리에 떡하니 앉았어요. 그러더니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 오랜만에 동청회까지 나온 친구한테 왜 그러냐? 아유 미안하다 민철아. 이 자식들이 여전히 철이 없어. 조금 민철 와이프? 와 재수씨인가 보다. 반가워요 재수씨. 우리 재수씨가 미인이시네. 저 민철이 고등학교 친구 조기식이에요. 우리 사이 꽤 좋았는데 민철이가 얘기했죠? 조기식의 입에서 나온 친구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눈에 힘이 바짝 들어서 입에서 피식 소리가 나오더군요.
전 기가 막혀서 바로 정색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제 말에 조기식도 조금은 당황했는지 손바닥까지 치며 웃더군요. 그러더니 제 아내에게 실실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자, 재수씨, 사실은 이런 얘기 나이 먹어서 하기 민망하지 마. 원래 men철이가 제 꼬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괜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다 옛날 얘기니까 재수씨가 좀 이해해 주세요. 조기식은 제 아내 앞에서 자신이 뭘어도 되는 것처럼 젠틀한 척 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화가 나는지 구역질이 다 나더군요.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건 제 아내한테 저 같은 놈이랑 왜 결혼했냐는 둥, 재수씨가 100배는 아까워 보인다는 둥 하는 소리를 연신 해댔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기가 막힌 날인 듯 콧방귀로 꼈습니다. 제가 민철씨 좋아해서 오랫동안 쫓아다녔어요. 동창분들도 아시겠지만 민철씨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민철씨를 너무 좋아해서 민철씨는 학창시절에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창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했죠. 근데 얘기 들은 거랑 좀 다르네요. 옛날엔 굉장히 과격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호텔 대표님까지 되신 거 보면요. 아내는 험상궂은 조기식 앞에서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똑 부러지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자 조기식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배까지 잡고 웃더군요. 우리 재수씨가 잊어보니까 재밌는 분이라. 재수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호텔 대표예요. 이렇게 큰 호텔을 유지한다는 게 웬만한 책임감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학창시절부터 좀 성격이 활발하고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민철이랑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거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조기식은 사람 좋은 척 시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슬슬 저와 아내의 행동이 재미없어진 거죠. 조기식은 저를 쏘아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조기식에게 건넸습니다. 참, 제 소개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조기식 씨. 저는 땡땡직원 검사 김미영입니다. 조기식 얼굴 면전에다가 아내가 떡하니 명함을 건네자 조기식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똘마니들까지 다들 놀라 입을 다물질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아내가 바로 대한민국 검사예요. 검사? 병신 아니. 민철이 와이프가 검사라고? 말도 안 돼. 재수씨, 아니 검사님이 뭐가 모자라서 저런 찌질한 새끼랑 결혼을 했어요? 와, 대박. 민철이 이 새끼 한 방 있었네. 똘마니 새끼들은 제 얼굴에 대고 박수를 치면서 인생 역전했다고 좋겠다고 부러워했어요. 그때 조기식은 뭔가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아내가 검사라는 말을 못 믿는 눈치였죠. 너희들은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우리 민철이가 어때서? 민철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 민철아, 재수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 순간 조규식은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규식의 이름을 크게 외쳤어요. 조규식 씨, 제 말 아직 안 끝났는데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시면 어떡하죠? 사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남편 동창회도 동창이지만 대한민국 검사로서 조규식 씨 보러 온 거예요. 쩌렁쩌렁한 아내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연회장엔 정적이 흘렀고 연회장에 있던 동창들이 일제히 아내와 조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수씨? 재수씨가 저한테 볼 일은 뭐가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제 동료들을 좀 데리고 와서. 저기요, 사무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경찰들이랑 그만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내가 조규식을 연회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자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가지고 조규식 앞에 섰어요. 조규식 씨, 땡땡 호텔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확인하시고 조사에 친절하게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압수수색 영장이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야? 야, 홍민철. 네가 네 마누라랑 짜고 나 지금 물 먹이는 거지?
너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나 아무 잘못 없다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들고 왔는데도 조규식은 잘못이 없다고 억울해했어요.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어 제가 조규식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정확하게 설명해줬죠. 작년에 네 호텔에서 불났을 때 불법 개축 혐의 받았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구청 공무원한테 뇌물 주고 덮었던데? 거기다가 이 호텔 질 때도 뇌물 먹이고 특혜받은 거고 거기다 네 호텔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혐의도 있던데? 와, 죄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거 동창들 앞에서 크게 소리쳐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게 규식아 정신 좀 차리고 착하게 살지 그랬어. 어쩌자고 그대로 범죄자로 큰 거냐? 너 홍민철, 네가 감히. 조기식은 이 상황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를 박박 깔았죠. 그래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저와 아는 더 철저하게 이를 박박 깔았거든요. 조기식 씨, 소랑 그만 피우고 빨리 나오세요. 바로 서로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한 조기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분을 토해냈어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자 동창들은 하나둘 연회장 밖으로 나갔고요. 또리만이 녀석들도 하나둘 조규식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우리 규식이 호텔 대표라고 어깨에 힘 좀 꽤나 주고 다니더니만 그게 다 더러운 돈으로 만든 거였구만. 그러게 규식이가 어릴 때 더러운 습관은 아직도 못 버렸네. 아유 감방 가면 면회 갈게 규식아.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다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조기식이 호텔 대표로 잘 나갈 땐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겠다고 옆에서 기웃거리더만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손절을 하더라고요. 사실 전 동창회에 가겠다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았는지도 몰라요. 조기식은 고등학교 시절에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멋대로 괴롭히고 짓밟으면서도 죄책감이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정신병자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런 인간이라면 성인이 돼서도 멀쩡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윤리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좀 했어요. 제가 복수를 하고 싶은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 인간을 좀 탈탈 털어달라고요. 아내는 제가 부탁하자마자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조규식의 신상에 대해 알아내줬고요. 그러곤 잘하면 구속까지도 가능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아내의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정말 50이 넘은 나이에 눈물까지 쏟을 뻔했습니다. 조규식이 제 눈앞에서 감옥으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전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조규식 그 더러운 자식이 구속됐어요. 구속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최근 판결이 나서 징역 6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 징역이 길게 나와 저와 아내는 마지막 판결날 법원 앞에서 손을 꼭 부여잡고 조규식 그 새끼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와 아내는 자리에서 콩콩 뛰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 아니었다면 이런 순간은 영영 보지 못했을 거야. 저를 때리고 제 영혼을 짓밟았던 죄는 겨우 정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있는 학교로 돌아와 저와 함께 버젓이 학교에 다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를 괴롭힌 녀석들에게서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조규식이 이 세상에 저지른 더러운 죄에 대한 죄값은 제대로 치르도록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전 요즘 꿈도 꾸지 않고 다리도 쭉 뻗고 자요. 그전엔 한 번씩 조기식의 더러운 얼굴이 떠올라 잠도 못 자고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안 좋기도 했는데 동창회에 다녀온 이후론 묵은 체증이 싹 가라앉은 것처럼 살만합니다. 역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떨리네요. 절 뭐라 소개해야 좋을까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사연 들으며 눈물 흘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소녀 감수성을 지닌 주부라고 하면 될까요? 전 광주에 사는 주부고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 미용사라고 하면 의아하다는 눈길로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은 손재주가 워낙 뛰어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이 길을 선택해온 걸 후회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운영도 잘 해나가고 있답니다. 남편 덕분에 제가 결혼하고 많은 호강을 누리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저희 집의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동서들이었네요. 막내 동서를 빼고는 모두들 다들 잘난 친정과 직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절 열애시키곤 했습니다. 동서들은 대놓고 절 왕따시켰어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묵인하고 있는 시부모님 역시 원망스러운 존재였는데요. 남편은 미용실을 운영하기 전 저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사내 커플이었고 남편의 대시로 저희는 2년 동안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남자치고 굉장히 수다쟁이에 여자보다 더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을 지녔던지라 처음엔 동갑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워낙 대화가 잘 통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이 잘 맞는다는 표현이 있듯 남편과 저는 뭘 하든 죽이 잘 맞았어요. 싫어하는 것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취미도 공유할 수 있었고요. 전 어린 나이에도 등산을 좋아했는데 남편도 등산과 캠핑을 좋아해 연애할 때 함께 등산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남편감으로 이 사람을 선택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 잘 맞는다는 것이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인데 제 주변 친구들처럼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나가려면 서로 죽이 잘 맞는 것도 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봤거든요. 워낙에 잘 맞았던지라 그래서 전 시부모님도 어렵지 않을 줄 알았고 동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남매의 장남인지라 제가 큰 며느리였는데 동서들은 이미 시집을 와 있었어요. 시댁의 한 식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시부모님과도 가까웠고요. 그 때문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많은 경계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마치 텃세라도 부리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 제가 시부모님을 뵈러 인사를 갔을 땐 조용히 시부모님의 말을 거들고 있던 동서들이 결혼을 하고 나선 바뀌어버렸으니까요. 둘째 동선 직업이 강사였고 셋째 동선 전업주부였는데요. 둘 다 친정이 잘 살았습니다. 서방님들도 벌이가 좋았고요. 그래서인지라 둘은 이미 같은 동네에 살며 미술관이며 갤러리 카페며 이런 고급진 곳들을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동서들과 친해지기 위해 같이 놀러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됐어요. 이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형님, 어머 형님이 그런 미술관을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형님은 아마 지루하실 거예요. 전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가는 거죠. 셋째 동서도 그렇고요. 그냥 나중에 노래방이나 가게 되면 그때 같이 가요. 됐죠? 동서 나도 미술 좋아해. 딱히 그림 보는 눈이 있다기보단 대학 다닐 때도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해서 자주 다니곤 했어. 그나저나 그 말투는 뭐야? 좀 기분 상하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 형님도 참. 죄송해요. 저흰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은 저희도 형님이 불편해서요. 아직 시집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먼저 시댁에 적응부터 하세요. 나중에 저희가 끼워드릴게요. 네, 형님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괜한 말 했나 봐요. 먼저 제안한 게 민망해질 정도로 두 동서들은 저를 단칼에 전했습니다. 특히 동서는 저를 보고 그림에 대해 뭘 알겠냐며 비웃는데 너무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엔 그저 이런 것들을 아직 친하지 않고 서로 모르는 사이니 경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서로 친해지면 자연스레 선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들은 번번이 그 이후에도 제가 어딜 가자 뭘 하자고 하면 바로 쳐내버렸습니다. 형님은 가도 모를 거다. 이런 곳을 불편할 거다. 하는 식으로요. 조금 속상해서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여자들끼리 일이니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엔 시부모님이 공짜 스파 이용권이 생겼다며 저희 세 며느리들을 불렀어요.
이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해서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나오던 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늘 생일도 챙겨주고 고맙다며 핸드백에서 이용권 3장을 꺼내주시더군요. 저와 두 동서들은 그것을 반갑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건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렸고요. 다음날 전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어머님께서 주신 거 그거 혹시 언제 쓸 거야? 아, 형님, 죄송한데 그거 저희들끼리 가기로 했어요. 저랑 셋째 동서랑요. 형님은 혼자 가시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날짜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날짜? 동서들은 언제 시간 되는데? 나 요즘 회사 한가해서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형님 원래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세요? 어? 저희는 저희끼리 가는 게 편해요. 거기 일반 스파 아니고 고급 스파거든요. 형님 챙기려고 하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거긴 저희같이 명품백 들고 오는 여자들 천진데 이상한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형님 오면 괜히 분위기만 싸하지 않겠어요? 저희도 무료 이용권이니 이참에 스트레스 풀고 즐기다 오고 싶은데 형님 때문에 기분 망치기도 싫고요. 무슨 말인지 이쯤 되면 아시겠죠? 전 너무 얼떨떨해서 전화가 끊겨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3명의 남동생이 있고 다들 사이가 돈독하다고 들었을 때까진 화목한 시댁의 모습만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였을까요? 저의 패착이었을까요? 동서들은 정말이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미술 전공에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저를 배제하는 인간들이라니 일을 곱씹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났죠. 전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다시 동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 성격상 참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동서들은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제 상처로 남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날 명절이 됐을 때 저도 폭발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동서들이 이제 이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절 면박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땐 남편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명절날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며느리들이 아침부터 와서 분주하게 일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전 제가 외동이라 예전에 할머니 집을 오가면서 엄마와 직접 요리도 하고 전도 부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제사 준비도 도맡았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랬었기에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의 부름에 아침부터 돼지갈비 굽고 있었죠. 두 동서들도 있었고요. 근데 동서들이 시어머니가 볼 땐 일을 하다가도 잠깐 시어머니가 사라지면 바로 젓가락을 놓고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참았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깜빡한 게 있다며 장을 보러 가겠다고 하자 그때부턴 노을자판이 돼버렸어요. 할 게 천진데 2명이나 손을 놓고 있으니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집은 남자들도 함께 일을 돕는 추세라 남편과 서방님들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부엌으로 기어 들어왔죠. 일의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착하셔서 부엌을 점검하다 왜 이렇게 요리 속도가 더디냐고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아니 얘들아 밥때가 다 됐는데 아직 국도 못 끓여놓고 있으면 어째? 여기 대파를 왜 그대로고? 아니 큰애야 너 일 안 한 거니? 네? 저는 했는데요. 어머 형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어머님 저희도 거들었어요. 열심히 했다고요. 여기 기름방울 튀긴 것 좀 보세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형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형님 못까지 하느라 좀 속도가 더뎠나 봐요. 지금부턴 저희가 형님 목까지 빠르게 할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히 남편도 알고 서방님들도 아는 것을 두고 저렇게 뻔뻔히 거짓말을 하다니요. 전 약간 열이 올라 두 동서들을 째려봤죠. 그랬더니 둘째 동선 살짝 주춤하더니 민망하게 웃더라고요. 옥님 저 이랬어요. 남편이랑 서방님들을 지켜봤으니 상황은 아실 거고요. 둘째 동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기들 계속 아까부터 무슨 TV 얘기하고 있었잖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형님, 어머, 어이없어. 어머님, 믿으실 거 아니죠? 형님 왜 이러신데요? 진짜, 집안 분열을 일으키려고 작정했나? 어머님, 저 일했어요. 형님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괜히 텃세라도 부리고 싶은가 본데, 손아래 동서들한테 그렇게 대접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말하고 싶던 것들을 아주 그대로 줄줄 읊더라고요. 너무 얄밉게도요. 전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랬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선 동서들과 절 번갈아 보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 말보단 두 사람 말이 더 일리가 있지. 그네야 손아래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그러는 거 아니다. 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네가 참고 넘길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오랫동안 봐온 애들이다. 나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어. 얘네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못된 거짓말을 하겠니? 너야말로 정신 단단히 차려야겠다. 명절날부터 벌써 분위기를 망치면 되겠니? 아이고. 어머니는 이렇게 대놓고 편을 들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혀 허탈한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밖에 있던지라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요.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안 보는 사이 절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 잔인한 웃음 속에 앞으로 자기들에게 다시 덤비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가 있었죠. 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일단 전 상을 다 차리고 나중에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거의 벽에 대고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동서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요. 형님은 왜 자꾸 저희들끼리만 말하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형님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에 안 끼어드리는 거예요. 집안일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집안일을 해요? 이제 형님이 있으시니까 서민 출신인 형님이 이런 일은 도맡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눈치 없이 시어머니에게 이러시고 그러면 곤란해요. 뭐야? 지금 동서 말 다 했어? 서민 출신. 그럼 동선 앞으로 나한테 모든 일을 맡기겠다는 거야? 네, 형님. 아까 못 보셨어요? 어머니 태도? 어머님은 곧 죽어도 저희 편 들지. 형님 말 들어줄 생각 없으세요. 아무리 말씀해 보셔봤자 입만 아프실 텐데요. 전 여기서 완전히 이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서, 똑바로 들어. 내가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인생 그따위를 살지 마. 내가 서민이다 뭐다 하며 동서처럼 잘 살지 못한다고 남 깎아내리는 짓 그대로 동서한테 돌아올 거야. 괜히 복이라는 말이 있겠어? 동서가 지은 죄 다 동서한테 돌아가는 거야. 사필기정이라고. 전 분해차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고 동서들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제가 자그마한 회사를 다닌다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잘 살지 못한다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 세워 판단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제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 좋았던 건 저를 늘 거슬리게 했던 동서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서방님들을 불러 동서들의 행동을 꾸짖은 것도 한몫했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부턴 시댁에 영이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막내 도련님, 그러니까 저희 남편 집안의 가장 막내 동생이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저희 막내 도련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을 포함한 네 형제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시댁 구성원을 통틀어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교수가 꿈이셔서 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대학원에 가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신 결과 그것들을 많이 인정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적으로 저한테 잘 해주시곤 했죠. 형수님이라고 꼬박꼬박 존대하시는 말씀 속에도 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들어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전 시댁 식구들 중 막내 도련님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막내 도련님은 역사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역사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역사책이라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곤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둘이 있으면 다른 서방님들과 달리 어색하지도 않았고요. 거기다 특별히 감사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동서들이 명절날 말도 없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갔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저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고 전 당일이 돼서야 알게 됐죠. 동서들이 제주도에 갔다는 것을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 있었는데 막내 도련님이 이날 일부러 일찍 퇴근하셔서 제 옆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대신 해주는 방식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이형수님 혼자 하시려니까 힘드시잖아요. 저 이거 가뿐해요. 혼자 있을 때도 제가 다 만들어 먹는데요, 뭘. 감사해요, 정말. 정말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화가 잔뜩 솟은 나머지 남편에게도 대차게 쏘아붙이고 그러다 부부싸움까지 일어나 기분이 최악이었는데 도련님의 그 따뜻한 배려 어린 행동이 마음을 녹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련님이 데려오시는 여자라니 상상만 해도 설렜습니다. 어떤 여잔지 궁금했죠. 왠지 도련님처럼 점잖고 차분한 여자일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막내 동사를 처음 본 날 전 제 예감이 맞았단 생각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답게 차분하고 온화해 보이는 인상에 단정한 옷차림까지 제가 생각한 이미지 그대로였죠. 막내 도련님은 이미 동서를 좋아하는 티를 아주 잔뜩 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전 몰랐지만 막내 동서가 고아였는데 시부모님은 막내 동서가 인사를 드리러 온 날 그 점을 꼬집어 말씀하실 정도였죠. 수줍은 표정으로 인사한 막내 동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데 너무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우리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내 아들 짝으로 맞다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어쩐지 옳지 않은 일 같군요.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아가씨도 생각 잘 해봐요. 우리 며느리들은 다 부모 있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가씨도 이 집 들어오면 힘들 거고. 아휴,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나는 반대예요. 네, 어머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막내 동서는 성격도 순한 건지 거기다 뭐라 대꾸도 하지 못하고 네네 하며 듣고만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고아라서 싫다는 건지 제가 나서 막내 동서를 변호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울컥했는지 눈시울이 어느새 벌개져 있는 막내 동산 급기야 죄송하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떨리는 음성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막내 동서 옆에 있던 도련님이 덜컥 화를 내신 겁니다. 전 지금껏 도련님을 지켜봤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도련님은 화는커녕 언성 한번 높이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이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께 대든 적 없었어요. 말대꾸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상대와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 허락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주겠다고요. 이 사람 학교 선생님이란 번듯한 직업도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태어난 조건만 보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어떻게. 이놈의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뭐? 우리 허락이 없어도 결혼을 해? 네가 자식놈이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고 시아버지 막내 도련님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화를 냈어요. 전 조용히 속으로 막내 도련님을 응원하고 있었죠. 그래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결국 결혼은 성사됐어요. 막내 도련님의 고집이 시부모님을 이긴 것이었죠. 전 이때 처음으로 막내 도련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됐고요. 하지만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막내 동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미 싸가지라고는 없는 두 동서들에 이어 눈엣가시로 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내 동서가 가장 어린 사람이라는 이유로 동서들은 아예 대놓고 막내 동서를 부려먹으려 하더라고요. 명절날 일을 다 떠맡기는 건 물론이고 막내 동서가 묻는 말엔 대답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 점점 선을 넘어버렸어요. 어느 날 막내 동서가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집 앞인데 잠깐 만나뵐 수 있겠냐고요.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라 저도 놀랐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다급히 내려갔습니다. 막내 동서 놀이터 벤치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형님, 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아,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동서? 세상에.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내 동선 말을 하고도 한참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어 들려준 얘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둘째 형님이 전화가 와선 자기 이삿날이라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학교 끝마치자마자 달려가서 이삿짐이고 뭐고 다 날라줬죠. 거의 5시간을 하루 종일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 셋째 형님이 오시더라고요. 일이 다 끝나갈 시간에 오셨는데 저한테 고생했으니 짜장면이라도 함께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중국집에 갔는데 둘째 형님이 저한테 물 떠와라 커피 사라 계속 시키더라고요. 셋째 형님도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표정이 안 좋아졌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지금 표정 왜 구기냐면서 저를 위협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고아 주제에 감히 자기들한테 대드는 거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뒤에 들려준 얘긴 앞전보다 더 심했어요. 그리고 사실 형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아이들 케어를 다 해주고 있어요. 둘째 형님은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셔서 저한테 부탁하셨고 셋째 형님은 친정집에 일이 있어서 거길 가셔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애들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언제 한 번은 감기 몸살이 심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욕설까지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께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더니 그거 해주는 게 뭐 어렵다고 오히려 절 꾸짖으시더라고요. 형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죽고 싶어요. 전 동서의 얘기를 들으며 너무 마음이 아팠네요. 우리 동서 지금까지 제대로 말은 못하고 털어놓을 것 없어 끙끙거리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정의의 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서의 대변인은 되어줘야겠다. 방패막이는 되어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명절날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막내 동서를 괴롭히려 들면 저를 잠깐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빼주거나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에게 한마디 하려치면 서방님을 불렀죠. 서방님이 있는 곳에선 시어머니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도와줬더니 막내 동선 그것도 감사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전 그런 막내 동서가 더욱 가여웠답니다. 동서, 동전상년의 심정이랄까? 난 막내 동서한테 그런 감정 많이 느꼈어. 나도 시댁살이 하면서 여기 동서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이쁨 받지 못하고 계속 시댁살이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러네. 고마워, 형님. 형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생활을 어떻게 버텨냈을지 상상이 안 돼요. 아마도 전생에 형님과 전 어떤 인연으로 묶여져 있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정도라면 너무 감사해요, 형님. 동서는 말도 참 이쁘게 했답니다. 동서뿐만이 아니었고 막내 서방님 역시 와이프를 번번이 감싸주며 고맙다며 제게 소정의 선물까지 챙겨줬죠.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힘들어했던 막내 동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에 저 역시 덩달아 행복해졌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막내 동서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걸릴 때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을 그리 갖고 싶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를 두고 아마도 동서가 제 여동생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다 막내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조카를 낳았을 땐 정말 언니의 심정으로 여러 가지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우선 막내 동서에겐 친정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미 아이를 낳았던 사람으로서 산후조리도 도와주게 되고 아이 케어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동서는 아이를 낳고도 시어머니 등살에 김장하랴 시댁일 돕느랴 정신이 없었는데 전 그런 동서의 건강이 무척 걱정됐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죠. 동서가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자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하게 됐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막내 동서 아직 몸이 덜 회복된 것 같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저리 꼿꼿한 척 해도 사실 많이 아파요. 골반도 쑤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김장은 둘째 동서나 셋째 동서 시키는 게 어떠세요? 뭐? 아이고, 넌 뭐 그런 소리를 한다니? 아니, 귀한 우리 둘째, 셋째 아가를 왜 시켜? 그런 험한 일에. 막내 걔가 딱이다. 걔가 손도 야물딱지고 부모가 없어봐서 그런지 말도 고분고분 잘 들어. 어머님, 그리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막내 동서가 만만하신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이니까 고하니까 그 이유로 시키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아이고, 얘 왜 막내랑 걔네랑 같냐? 걔네는 나한테 꼬박꼬박 용돈도 주고 선물도 갖다 줘. 막내 부부는 나한테 뭐 10원 한 장 안 들고 오는데 말이야. 거기다 고아 출신을 받아줬음 고마워서 절을 해도 모자르지. 아, 막내 걔가 설마 자기 부려먹는다고 너한테 이러더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면 너도 편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치 없는 처지로 그런지 더 마음 가고 그러는 거냐? 시어머닌 그러면서 막내 동서를 더 부려먹을 기세로 제게 이른 게 괘씸하다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저에게까지 튀게 됐어요. 시어머닌 저와 막내 동서 하나로였고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저와 막내 동서만 딱 불러 일을 시키려 들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저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와서 초췌한 얼굴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가련했답니다. 그땐 저도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중재를 하라고 말하게 됐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어째 점점 더 괴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버렸죠. 아직도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심장부터 떨리는데요. 하루 서방님,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우리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고 마신 겁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평소 술과 담배를 즐기지도 않았건만 서방님은 그렇게 한순간에 하필 아무도 없었던 텅 빈 강의실에서 그리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서방님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서방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었고 저흰 그저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곧바로 서방님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과부가 된 동선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린 애기였던 조카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저 의자에 앉아 방긋방긋 웃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시어머니께서 너무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불현듯 동서의 뺨을 거세게 내려친 겁니다. 막내 동서가 초점 잃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온갖 말도 안 되는 역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년아,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옛날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 걔가 너를 만나 명이 일이 짧게 끝나버린 거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 돌려내 이년아. 내 아들 돌려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아 이게 왜 막내 동서 잘못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럴 엄마 그만해요. 저와 남편이 말리고 들었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어머님 막내 동서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고도 분하다는 듯 계속 씩씩거렸어요. 이미 서방님을 떠나보내며 막막하고 허망했을 동서가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까지 겪다니 보는 내내 제가 다 분하더군요. 동서에게 친정이라도 있었다면 시어머니께서 감히 그런 행동은 하실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 후 막내 동선 어디론가 잠적하듯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버렸고 저와도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친동생, 친언니처럼 미주알 고주알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는 동서였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 마쳐 없었던 사람처럼 돼버린 것이 한편으론 속상하고 서글프더라고요. 여보, 우리 동서 잘 있겠지? 잘 살고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남편을 향해 가끔 이렇게 물으면 남편도 어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막내 동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괘씸하다며 그년 때문에 서방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그 정도가 지나쳐 무당집에 찾아가 막내 동서를 저주하는 구판까지 벌이셨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시어머니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명절날 여전히 같이 모이긴 했지만 전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선, 막내 동서에 대한 건 관심도 없다는 듯 입 밖에 올리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욕을 해대셨고요. 너무 다른 입장과 태도지만 결론은 아무도 막내 동서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 희호가, 네 동서 말이야. 네가 예뻐하던 동서. 어? 우리 막내 동서 얘기하는 거지? 막내 동서가 왜? 나 저번에 우리 남동생이 네 동서가 이 주변 허름한 술집에서 술 따르는 걸 봤다던데. 사실인지 모르겠네. 너 알고 있었니? 뭐, 동서가 술을 따르고 있다고? 말을 듣는 순간 벙찌더라고요. 전 당장에 그 술집을 수소문해 동서를 찾아갔죠. 누런 벽지에 빨간 조명을 단 정말 허름한 술집이더라고요. 그 안엔 동서가 남자들 틈에 끼어 술을 따르고 있었고요. 50대, 60대로 보이는 아저씨들은 동서를 마음껏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야, 옷 좀 벗어보자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보냐? 아니, 너 돈 벌려고 나왔다며. 그럼 옷 정도는 가볍게 벗어봐. 팁을 주든가 하지. 너 비싸게 볼 거야? 너 잘리고 싶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너 그냥 잘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순간 눈에 불이 나 술집 문을 열었고 동서의 손을 잡은 채 그 술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수치스러운 듯 곧바로 시선을 내리깔더군요. 순간 동서가 입고 있던 얇고 가슴이 파여있는 옷이 보였어요. 동선 그것마저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동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 겨우 내뱉었습니다. 동서, 언제부터 이러고 산 거야? 난 동서가 아예 떠난 줄 알았어. 아니, 가까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왜 먼데 간다고 하고 떠난 거야? 제가 가까이 산다고 하면 누가 절 반기겠어요. 저도 떠나고 싶었는데 떠날 곳이 있어야 말이죠. 친정도 없고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자식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겠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 선생님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건 왜? 그게 동서는 서방님이 세상을 뜨기 전 부부싸움을 조금 하게 됐다고 해요. 그게 학교 생활 시댁살이가 겹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서방님에게 몇 마디를 쏘아붙였는데 그게 갈등으로 번졌답니다. 근데 서방님이 갑자기 떠나버리게 되니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후회되며 선생님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과감히 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망칠 각오로 술집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서, 그건 건강하지가 않아. 왜 멀쩡한 직업을 놔두고 그러지 마. 아니에요, 형님. 이게 맞아요. 전 최대한 설득하려고 했지만 동서는 그렇게 계속 말하더니 여전히 희미한 웃음을 달고 자기는 다시 가게를 돌아가 보겠다며 뛰어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동서가 분명 저렇게 자신을 망치며 술집에서 일하다 보면 생활고가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전 동서네 집도 가봤어요. 역시나 허름한 반지하방에서 바퀴벌레들과 살고 있었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동서의 정신도 너무 피폐해져 있었지만 생활고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 동서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너무나 확고히 찾아오더라고요.
전 곧바로 제 수중에 있는 비상금 통장을 집어들었고 모든 돈을 인출해 그 돈을 조심스레 품은 후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나올 시간까지 그 근처에서 기다렸다 나오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자고 하며 동서 집으로 갔죠. 형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동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동서한테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낀다고 했던 말 기억나? 그 말 진심이었어. 동서를 도와주면서 나도 행복했고 동서가 정말 내 친동생같이 애틋했어. 동서가 서방님 잃은 거 나도 가슴 아파. 나한테도 서방님은 좋은 분이셨어. 근데 동서가 이렇게 술 따르고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동서 탓도 아니고 동서가 스스로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서는 제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제 아이도 버려두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요? 형님, 저 정말 나쁜 엄마예요. 동서가 왜 나쁜 사람이야? 동서, 누구나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어. 그건 동서 탓이 아니야. 말했잖아. 그 어떤 것도 동서 책임이 아니라고. 천천히 일어나도 돼. 동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전 조심스레 동서의 신발장 위에 돈이 든 쇼핑백을 올려놓고 나왔죠. 제가 동서를 위해 써둔 편지와 함께 말이죠. 동서의 집을 나오면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희 집 형편에 남편 몰래 남편과 상의 없이 저 돈을 주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동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묵묵히 도와주는 것으로요. 동서는 그 후 저희 집 앞에 작은 사과 몇 개와 함께 편지를 넣고 떠났습니다. 편지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형님을 만난 건 너무나 기특하고 이쁜 우연이자 인연이었어요. 형님이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이 은혜 역시 잊지 않고 살게요. 전 그 편지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전 동서가 떠난 집을 가끔씩 훔쳐보며 그렇게 세월을 살아나갔네요. 힘든 일도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괜찮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미용실을 한다고 했을 땐 가슴이 덜컥했지만 초반에 고비를 제외하곤 잘 풀리는 미용실을 보며 저희 집에도 등불이 켜졌고요. 희망의 등불이었죠. 저는 가끔 동서의 근황이 궁금했어요. 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동서의 아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겠지? 잘 먹고 잘 크고 있겠지? 부디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다가도 문득 무너져가는 동선의 집에서 봤던 해맑게 웃고 있던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은 서방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진 그냥 안전한 길만 선택하면서 왔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글쎄 뭐랄까 동생이 죽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달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또 늙어갈지 생각해봤어. 내 동생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리 안타깝게 떠나버렸잖아. 인생이 문득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텐 날 지원해줄 가족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도 어쩌면 인생이 짧을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미용업을 결정하게 됐지. 그랬구나. 당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구나. 잘했어. 어느 날 남편과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문득 돌아가신 서방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날은 서방님의 기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툭 튀어나온 남편의 본심에 저도 눈물을 짓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선 조금 헛헛한 마음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른 나이에 떠나신 서방님 생각을 하니 복합적인 마음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동서의 마음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우연히 최근에 동서를 만날 일이 생긴 겁니다. 중년의 나이에 동서를 만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동서의 아들이었는데요. 저한텐 동서의 아들이 동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서를 빼닮은 외모를 지닌 훤칠한 청년이 저희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멀끔한 정장을 입은 앳된 청년이었죠. 처음엔 남편이 머리를 하러 온 청년인 줄로만 알고 가방을 받아들었는데 그 청년은 잠시 얘기를 하자며 자신이 동서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동서의 아들은 제 말에 환히 웃더니 자신을 소개했어요. 네, 큰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큰엄마에 대한 말씀을 하곤 하셔서 전 익숙한데 큰엄만 제가 낯서시겠어요. 그나저나 먼저 제 절부터 받으세요. 아유 절이라니. 마침 마감 시간이라 텅 비어있는 미용실에서 동서의 아들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하는 그 모습에 저와 남편 모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조카의 표정은 너무나 경건하게 그지없었어요. 외려 그 모습에 저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이어 들려온 말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동서는 같이 안 온 거야? 어머니는 그때 동서 아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 긴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네요. 어머니께서 이원으로 큰엄마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며 이걸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먼저 받아주세요. 동서 아들이 건네준 건 바로 10억에 가까운 건물과 땅 문서 종이었습니다. 무려 제가 쇼핑백에 넣어주었던 돈의 자그마치 1000배가 되는 액수였죠. 영의 개수를 제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서로 너무 놀라 덜덜덜 떨며 문서를 바라보자 그러더군요. 큰엄마도 형편 어려우실 때 저희 어머니 집 신발장에 100만 원을 놓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발장에 있는 그 돈을 보고 한참을 우셨대요.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셨고요. 그리고 절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 다시 복직하시고 선생님 일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만나셨고 사업을 시작하셔서 큰 돈을 만지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큰 돈을 만지며 사람관계의 환멸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큰엄마가 계속 생각이 났다고요.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기셨다고 하고요. 또 사업이 워낙 굴곡이 많고 돈의 흐름도 불완전해서 크게 꼭 갚으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계셨는데 쉽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돈을 갖다 드리라고 이원을 남기셨네요. 아, 그랬구나. 그랬어. 아이, 그래도 어떻게 이 돈을 난 받을 수가 없지. 동서가 떠난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그나저나 어머니 아프지 않게 간 거야? 네, 아프지 않게 가셨어요. 잠들며 가셨죠. 그리고 이 돈은 저희 어머니께서 자신의 마음이라고 꼭 받아주시라고 하셨어요. 전 동서의 이름을 부르며 그 피부치를 꼭 껴안았습니다. 동서와 너무도 빼닮은 모습에 눈물이 너무도 많이 났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큰 아쉬움이 들었어요. 동서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동서를 볼 수 있었다면 서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암으로 투병하는 기간이라도 한 번 볼 수 있었다면 전 속갯말을 끝내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동서 아들은 어머니가 생전 아프실 때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다며 자신 역시 병원에 많이 가지 못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워낙에 철인 같은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 고된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러셨는지 죽음 앞에서도 우연하셨고요. 큰엄마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자기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큰엄마가 저희 어머니에겐 애틋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로만 듣던 큰엄마 드디어 뵐 수 있게 되어 좋고요. 앞으로 제가 큰엄마 큰아빠
잘 모시겠습니다. 친아들처럼 살갑게요. 아, 난 눈물이 나서 더 못 듣겠다. 남편은 저 말을 하고는 뒤로 돌아 눈물을 닦더라고요. 남편은 동생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아들이 찾아왔으니 아마도 서방님 생각이 났을 때예요. 남편도 종종 조카가 이렇게 잘하고 있을지 걱정하고 궁금해 했었거든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앞으로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줄게. 이미 어엿한 청년이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서의 아들이고 내 조카니까 고마워.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저 고맙다는 말 말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도 소식이 궁금했는데 미처 찾아볼 생각은 못했거든. 먼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네, 한참 찾은 보람이 있네요, 저도. 절을 하고 큰 돈을 내밀면서 저희까지 살피겠다는 그 따뜻한 말에 저 역시 또다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아프지 않게 갔다는 말을 듣고는 안심도 했고요. 한편 저희 부부는 돈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이 돈을 한사코 줘야겠다는 조카 때문에 받긴 했지만 땅이며 건물들이며 과연 저희가 받는 게 맞을지 말이에요. 그런데 조카 녀석이 어떻게든 물리려 하지 않았고 그 고집도 만만치 않아 보여서 일단은 받아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좋은 것에 써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동선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단체도 만들어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가 이를 뒤이어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역시 나중에라도 그쪽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동서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것이 동서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보니 동서가 무척 그리워지는데요. 동서와 제가 함께 엮은 소중한 인연, 이 인연이 저희 자식들까지 내려가 좋은 우정을 나누게 됐으면 해요. 또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 막내 동서에게 조카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보살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도 해주고 싶네요. 동서,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 애 많이 썼어. 하늘에선 동서 마음 평안하게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날 잊지 않아줘서 고맙고 사랑해 동서.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나날에도 자그마한 행복들이 깃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니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전 사연 마치겠습니다.